잘 보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음성도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네, 네. 2022년 3월 24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 4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반장으로 수고해 줄 유태종 학생을 소개합니다. 우리 유태종 학생은 자신의 전공하고 자신의 이름을 좀 우리 학우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 22학번 유태종입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학부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학부에는 뭐 세부 전공이 무엇이 있나요? 사회복지랑 청소년학,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를 연령으로 나누어서 청소년, 아동, 노인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태종 학생은 어느 세대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어느 연령의 사람들하고 소통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잘 도와서 이런 사회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세대가 될까요? 저는 청소년이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전공도 그러면 세부 전공도 청소년 담당인가요? 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현재는 그러면 뭐지요?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 아, 그러면 사회복지학,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아동, 노인 이렇게 네 개 부서로 돼 있나요? 네, 네 개로 아,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군요. 저는 사회복지 안에 이렇게 연령별로만 이렇게 나눠준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학부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학부가 나머지 세 청소년, 아동, 노인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네요. 네, 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자격증도 나중에 취득할 때 우리 유태종 학생은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면 네. 청소년 관리, 뭐 지도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세부는 못 따고 그냥 사회복지 자격증만 취득할 수 있게 되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전공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지 아마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유태종 학생은 그 사회복지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또, 그쪽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공 과목을 더 수강을 하여서 이 청소년에 관련되어진 자격증도 취득하는 것이 지금 당분간의 목적이 되겠네요. 네. 아, 네. 우리 유태종 학생은 좀 해야 할 그 전공 과목이 또 들어야 할 전공 과목이 많아서 좀 바쁘게 대학 생활을 할 것 같아요. 한데 우리 유태종 학생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꿈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저를 도와서 좀 이 수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뭐 조금만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먼저 나눌 이야기는 지난주인 3월 19일 날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사이코패스 성향의 오만 중후군 푸틴 러 지지율 70%의 슬픈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장인 유태중 학생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범해서 또 시민들이 천여 명 이상 죽어가고 있고 또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생각이요? 네, 음, 이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그 축구 선수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골을 넣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 네. 경기에서는
골을 넣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그들의 고국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 휩싸이고 있고 또 많은 자국민들이 죽은 이런 소식들로 좋아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러시아 군인들도 한 만여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전장을 그만했으면 좋겠고 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 특히 이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지지율이 한 60%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오히려 푸틴의 지지율이 70%가 넘어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러시아의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또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끌려가는 장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고 푸틴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우크라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에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더 지지할 수 있는가? 오늘 이 기사에 보면 그 비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높은 신분에서는 상식조차 발견되지 어렵고 휘황찬란한 신분에서는 그곳에 사는 하인들조차 거만하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2000여 년 전에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반장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래요? 축구를,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또 우리가 운동을 통하여서 심신을 또 정신을 새로 가다듬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유벤 알리스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권력에 취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지고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 나쁜 일인지 그것이 남을 해하게 끼치는 일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오만 증후군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금 그 전쟁을 이렇게 계속되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의 22년째 독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이후에 70%까지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 국민들의 정신 세계를 오만 증후군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심취되어지게 되어지면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그렇게 가스실에서 살해하고도 전혀 죄의식이나 또 미안한 감정을 못 느끼는 것처럼 아마도 이 러시아가 이런 증후군이 심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나마 있는 죄의식조차도 없어져서 더 큰 전쟁과 또 위험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런 러시아의 그 침공으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임산부가 죽는 장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장은 혹시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또 죽는 모습들을 이런 매스컴에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요? 뉴스랑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유태종 학생은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저는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희가 또 분단 국가니까 저희한테도 이게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협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에게 침입을 당했는데 직접적으로는 아무 나라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전쟁이 일으키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많은 유엔 국가에서 우리를 도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또 전쟁의 피해를 더 크게 입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어집니다. 반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슬프고 또 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슬픔을 당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마치 내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렇게 임산부가 죽어가고 어린아이가 축 늘어져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중에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런 전쟁에 피해를 입은 것처럼 내 자녀가 그렇게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우울증과 또 이런 또 나쁜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빠지게 될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빨리 이 전쟁이 좀 그치게 되어지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한 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유태종 학생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 이런 공감 능력이 조금 남들보다 뛰어난 편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아니면 나는 좀 별로 그렇게 남의 일보다는 내 자신에 좀 충실한 편인지 어떤 편일까요? 저는 중간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남의 고통이나 또 남의 일에 좀 더 이제 공감 능력이라든지 정서적 또 이런 그 교류라든지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그렇게 좀 냉정한 면이 좀 있는 편인가요? 이게 뭐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그 그 교감 능력이 뛰어나면 고통스러워서 그 일을 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냉정해야 그런 그 일들에서 좀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적 압력을 좀 덜 받으면서 대신에 좀 냉정한 이성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봉사를 해줄 수 있을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유태종 학생은 그 앞으로 내가 좀 이 사람들과 또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 능력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좀 더 내가 좀 이성적으로 또 일과 또 나 자신을 구분하는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좀 그, 능력을 좀 키워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 사람은 어차피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또 동정심에 또 일을 크게 그르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성적인 판단과 또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 그, 사회봉사에 대한 또 자기 직무에 대한 이런 이제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네, 제가 오늘 수업 중이어가지고 지금 뒤늦게 참여한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참여한 학생들 중은 지금 우리 구글 미트 창에 자신의 학번하고 이름으로 출석을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단장, 네. 지난번에는 제 5장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 한 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제 5장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책 한 권인 이 플리니우스의 박물지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물지가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박물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백과사전 보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뭐 여러 전질로 되어져 있어서 어떤 생물에 대해서 또 과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이제 백과사전이 있는데 이런 백과사전류의 이름을 우리가 박물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재 5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중부의 테베르강 유역에서 시작한 로마는 기원전 30년경에는 고대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은 헬레니즘 문화를 이끌던 이집트와 지중해를 정복하였지만 고도한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켰던 그리스 문화는 오히려 로마인들을 잠식하였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이 그리스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진정한 교양인의 덕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로마의 지식인들은 그리스 교사들에게 자신의 자녀의 교육을 맡겼고 또 이 자녀들이 나중에 직접 그리스 아테네로 건너가서 그리스 철학을 유학하여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재 6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로마인들은 기술과 공학적 문제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이 남긴 유적을 보면 실용적이고 기술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인들의 대표적인 발명품으로 그리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치형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치형 건물들은 무게의 중심을 골고루 흩어지게 함으로써 더욱더 견고하고 또 높은 건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도시를 어느 곳이든 가보면 견고한 건축물과 상하수도와 같은 설비들이 잘 닦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인들의 실용주의는 백과사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6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박물지라는 이 백과사전은 전 37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물지에는 세계 각지의 문물과 풍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37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2천여 권의 참고 문헌과 2만 개의 인용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동물, 식물, 인간, 지리, 우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62페이지 여덟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이 백과사전은 세계 각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이 37권의 책 중에서 일곱 번째 책에 가장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책에는 중앙아시아의 한 지역에서는 눈이 하나뿐인 눈이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분노를 담아서 쳐다보기만 하여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상체는 사람이고 또 하체는 말인 이런 괴수인간이 사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돌고래의 등을 타고 학교를 등교하는 그런 해양 도시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인도에 대한 탐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모노콜리라는 종족은 하나의 발을 가졌지만 놀라운 속도로 뛸 수 있고 또 스키야 포다스라고도 하는 생명체는 보통 더운 날씨에는 바닥에 누워서 자신의 큰 발로 그늘을 만들어 그것으로 태양을 피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장. 네, 네, 그 로마가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 백과사전 세계 각지의 민족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지요. 뭐 네, 눈이 하나만 있는 민족이 있어서 그 쳐다보기만 해도 상대편을 죽일 수 있다든지 또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인 이런 그 괴수인간이 사는 나라도 있다고 하고 또 돌고래로 또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고 또 인도에서는 한 다리로 이렇게 뭐 달리기를 하는 또 무더위에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다리로 그늘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반장이 이런 내용들을 읽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음, 이게 옛날에는 실제로 있었을까, 이렇게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옛날 사람들은 참, 순수하고 순진해서, 이 책의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좀 그 시대의 상식이나 또 어떤, 인지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기록들이 어떤 그 전혀 허구라기보다 어떤 단편적인 한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찰한 기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제 그 인도에서 요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혹시 본 적 있나요, 반장? 네, 그 네. 옛날에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외지 사람들이 인도를 방문해서 그렇게 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의 그런 기이한 행태들이 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요가의 행동으로 이렇게 물구나무를 쓴 건데, 마치 이제 그 인도가 무더운 날씨이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물구나무를 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다리로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그런 요가의 행동들이 보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한 다리로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지구라는 이 곳에는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책이 전혀 이렇게 허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재 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492년에 아프리카에 도달한 콜럼버스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여행을 하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바로 이 그 박물지라는 이 백과사전을 통하여서
세계의 여러 풍속들과 또 그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하여서 이렇게 여행을 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1469년 베네치아 인쇄소에서 최초로 이제 인쇄가 활성화되었는데 그때 이 박물지라는 그 백과사전이 가장 먼저 인쇄되어진, 즉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66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1492년 니콜로 레오니 체노에 의해 이 박물지에 대한 전반적인 직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플루니우스의 오류에 대하여라는 책을 아주 지어가지고 이 박물지에 대한 오류를 곳곳에 이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반장은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데 제목으로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악어의 눈물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 그대로 악어의 눈물이지 않을까요? 네. 그 악어가 이제 어떤 동물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마 악어도 배고프니까 살기 위해서 지나가던 동물을 또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래도 그는 양심이 있어서 이 배가 부르고 좀 안도감이 들었을 때에는 다시 이성을 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도 마치 이제 자신이 정말 미안해하고 또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플루니우스의 오류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한 글이 있는데 악어가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니콜로 레오니 체노에 따르면 악어는 이 턱에 그 눈물샘, 그 다음에 이 침샘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든지 동물을 저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침샘이라든지 눈물샘이 자극을 받아서 눈물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반장. 네, 지금 우리 플루니우스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것을 애도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니콜로 레오니 체노가 그 악어의 저작 활동에 침샘이나 이 눈물샘이 눌려서 눈물이 배출되어지는 거다라는 이제 해석을 들었는데 어느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나요? 저는 후자께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알려졌던 것들이 이제 후대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실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5천여 개의 오류를 이와 같이 발견하여서 그것을 수정하였다라고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66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 플리니우스는 정말 호기심과 또 지적인 욕심이 많아서 전 세계에 이런 책들을 또 연구하고 분류하여서 이런 백과사전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그 관리였어요. 그런데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의 폼페이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플리니우스는 함대 사령관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화산이 폭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이 육지에 배를 대고 또 관찰을 하다가 화산에서 나오는 유황가스를 마시고 그곳에서 숨졌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화산이 폭발하면 도망가기에 바빴을 텐데 플리니우스는 그 과학적인 호기심과 또 가까이 관찰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그의 생명을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저자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재조명되기 시작한 단무지는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과학이 반성과 새로운 진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에 대해서